모든 역량을 국제사회와 국권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서태양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선정된 과제는 바로 적폐청산인데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서수선은 시청자 평가원이 한 주 동안 나간 연합뉴스 TV 보도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에 대해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이브투데이와 뉴스포커스를 중심으로 곽선의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철 여름의 모습이 갈수록 많이 바뀌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기후가 점차 바뀌면서 좁은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뿌리는 국지성 호우가 올해 장마의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했고, 무섭게 내리던 장맛비가 잠시 물러가면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가 지난주에 다룬 주요 뉴스들도 폭우로 이어진 장마와 폭염 등 기상 관련 뉴스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청주는 말 그대로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안타깝게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마철 중부지방 국지성 호우와 남부지방 폭염을 다룬 라이브투데이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간 입장차를 짚어본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중부 예측 불허 국지성 호우, 남부 폭염특보라는 주제로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장마와 폭염 관련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한 해설과 전망, 분석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로서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시적절하게 총 5가지 앵커 질문 구성이 잘 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앵커는 충청도에 역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며 현재 장마는 소강 상태에 든 가운데 당분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란 전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16일 중부지방 특히 충청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며 비가 얼마나 쏟아진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지난 호우 관련 보도와 피해 관련 소식을 요약하여 전달해줌과 동시에 굵고 진한 설명 자막으로 충청, 장맛비 집중, 청주 290mm 폭우, 하늘 뚫린 청주 22년 만에 홍수를 제시하고 물에 잠긴 청주 도심 영상을 함께 보여주면서 충청도에 역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생생한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중부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고가 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가 쏟아졌고 폭우 지역도 충청 일부에 국한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고, 이에 관련해 기자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상승과 건조되어 있는 뜨거운 기류 사이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던 장마 정선이 충청권에 정체되어 있는데 좁은 통로를 통해 수증기는 계속 유입되다 보니 강한 비, 많은 비가 쏟아졌다고 관련 그래픽 자료와 함께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장마 종료 시점에 대한 앵커의 질문과 연일 중부 물폭탄, 올여름 장마 언제 끝날까라는 자막을 제시했고, 기자의 관련 설명과 1981년도부터 2010년 평년 기준으로 통계적 장마 시작과 종료일을 중부, 남부, 제주로 나눠 평균 강수량을 표로 정리한 그래픽도 함께 제시하면서 올여름 장마 평년보다 일주일 지각, 장마 주 중반 이후 다시 활성화, 평년 7월 하순에 내륙 장마 종료라는 자막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앵커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지역은 어디인지 질문했고, 낮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폭염경보, 33도 안팎을 넘는 경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는 기자의 보충 설명과 함께 대구, 울산, 영남 일부 폭염경보라는 자막을 제시하며 폭염특보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뭄 상황은 어떠한가를 질문했고, 기상청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픽
사이언티픽으로 제작한 기상학적 가뭄 지수를 제시하면서 남부 일부 여전히 기상학적 가뭄이라는 자막을 함께 내보내면서 가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채로운 그래픽과 적절한 설명 자막을 잘 활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동안 중부지방, 특히 충청도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그 이유가 뭔지, 장마 종료 시점 예측은 어떠한지,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지역은 어디인지, 현재 가뭄 상황은 어떠한지를 기자가 설명하는 동안 눈에 잘 들어오는 관련 자막과 도표와 사진 자료, 영상 자료 등이 동시에 제시되어 시청자로서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었고 흥미롭고 유익했습니다. 또한 기자의 발언에 따라 시각적인 정보 효과를 더해주는 그래픽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기상 관련 주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해 줬습니다. 기자의 발언마다 어떤 이슈를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막을 제시하여 바쁜 시간대 정보 획득이 용이했고 시청자가 시청에만 집중할 수 없는 분주한 아침 시간대 코너의 특성을 잘 살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막간에 프로그램을 시청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었던 적절한 구성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프로그램 구성상 짧은 시간 제약으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미 폭염특보가 내려진 터라 폭염 대비나 장마 피해 대책 같은 시청자들에게 기초적이지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추가적으로 알려줬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청자들에겐 날씨가 더 이상 아침 출근 전, 여행 전에 확인하던 정보 수준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같은 것들도 매일 대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이러한 날씨가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현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흔히 헷갈릴 수 있는 날씨, 기상, 기후와 호우, 폭우,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구분이 어려운 용어 등이 그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좀 더 확실하고 깊이 있는 해설이나 설명이 더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관련 모니터 내용입니다. 이번 주 뉴스는 계속 최저임금 인상에 몰렸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15일 밤에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는데 이것보다 16.4% 인상된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060원 오른 것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으로 더욱 치열했던 2018년도 최저임금 논의. 정부가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재정 지원책까지 마련했지만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의 불만이 높은 상황입니다. 뉴스포커스에서는 지난 17일 오전 방병국 군장대학교 석자 교수가 출연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 2000년 이후 최고치라는 주제로 관련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앵커는 이번 파격적인 인상 예상을 했는지 이번 인상에 대한 총평을 질문했습니다. 방병국 교수는 이번 파격적인 인상이 가져올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물론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출처가 최저임금위원회인 전년 대비 인상률 그래픽 자료를 제시하면서 관련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방 교수는 1,060원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해 일자리를 줄이고 해고하고 서비스나 제품가를 올리고 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걸 감내해내지 못하면 결국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감내해낼 수 있을지, 그럴 능력이 되는지, 또한 그것을 감내해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떠한 보완책을 해야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분명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동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유효하게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앵커는 이번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 인상 배경에는 근로자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이 있다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방병국 교수는 임금이 늘고 일자리가 늘고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고 경제의 성장까지 가려면 우선 근로자의 소득이 늘면서 영세 사업자나 중소기업주도 덩달아 소득이 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영세 사업자나 중소기업주는 더 많은 임금을 주면서 소득이 줄거나 아예 소득이 없어지면 거기서부터 소득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첫 번째 단추를 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해주겠다고. 이와 관련 앵커는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한다며 관련 상세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에 방 교수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소위 최저임금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겠다는 것으로 그 나머지 부분, 즉 영세 사업주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며 그걸 지켜봐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활성화가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고, 즉 경제 주체 모두가 소득이 늘어나고 지출을 많이 하고 결국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그걸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앵커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80% 이상이 속해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 사이에서 임금이 오른 만큼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임금 상승이 도미노처럼 일어나 결국 도산하는 업체들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점인데, 표면적으로는 노동계의 완승으로 보이지만 재계는 물론 노동계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아 보이는데 노동계의 입장은 어떠한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고 그게 지속성이 있으려면 우리 경제의 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걸 먼저 걱정해야 하고 분배의 축을 좀 더 약자 입장으로 옮긴다는 것에는 아주 동의하지만 그걸로 인해 경제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경제는 경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약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경제가 돌아가 줘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물가 상승이나 소위 을과 을의 싸움에서 영세 사업주들을 울리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만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앵커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주들은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20만 명의 일자리를 축소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며 관련 현실화 가능성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출연자는 우리 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채로 2018년을 맞이한다면 현실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내수 부진을 어떻게 빨리 탈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좌담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0년 이후 최고치인데 재계와 노동계 입장 차이는 극명해서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떠할지 관련 내용의 시청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지점들을 적절하게 짚어주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좌담은 분명 시의적절했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의 가장 거대한 실험이고 애초에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 못하는 만큼 이번 이슈의 무게와 중요도, 영향력을 고려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주요한 용어와 개념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과거에는 관련해서 어떤 변화 추이가 있었는지, 이 추세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오르게 될 건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들 중 어느 수준인지, 이번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여러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맥락을 짚어보면서 이번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투데이와 뉴스 포커스에서 보도한 중부 집중호우, 남부 폭염 등 장마철 날씨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선은 주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윤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 16일 방영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도국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살을 가감없이 살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의도 쪽 집계, 기업 기상도, 현장인 이렇게 3가지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쪽 집계 모니터 내용입니다. 대선 제보 조작 파문 소식을 다뤘는데요. 국민의당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이준삼 기자가 짚어줬습니다. 사건 내용을 잘 압축한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타자기 소리는 시청자의 집중을 끄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뒤이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는데요. 박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이름을 문재용으로 잘못 부르는 모습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의당 측에서 대선 직전 터뜨렸던 문준용 씨 채용 의혹 관련 제보가 알고 보니 이음이라는 한 당원의 조작이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인데요. 대선 제보 조작 파문의 충격파가 확산되며 검찰뿐 아니라 국민의당도 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셀프 면죄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어 나온 김관영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도 시청자 입장에서 갸우뚱했는데 역시나 이준삼 기자가 여론의 시선을 잘 전달해줬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이준삼 기자의 정리와 함께 화면 하단에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줘서 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당 지지율에도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연속 3주째 원내 정당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주 지지율 추이를 그래프와 함께 전달해 내용이 눈에 더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한 주 기업 뉴스 리뷰 기업 기상도 순서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정리해줬는데요. 시작 부분부터 직설적인 멘트로 시청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기업 기상도는 말 그대로 기업별 호재와 악재 소식을 맑음과 흐림으로 표현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했는데요. 그래픽뿐 아니라 배경음악도 다르게 설정해 세세하게 신경 쓴 부분이 엿보였습니다. 첫 맑음 기업으로 더본 코리아와 림스 치킨이 등장했는데요. 더본 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업체 중 최다 브랜드, 림스 치킨은 최장수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 소식이었습니다. 개점 100일 만에 연간 목표를 훌쩍 넘겼다는데요. 김종수 기자의 당부는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해 좋았습니다. 이어서 흐림 기업 소식이 나왔는데요. 햄버거병 파문이 퍼지고 있는 한국 맥도날드와 신고리 오육고기 공사 일시 중단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갑질의 대명사가 된 미스터 피자와 특허가 취소될지 모를 상황인 롯데와 한화, 두산 면세점이 흐림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기업 기상도는 신선한 진행 방식과 김종수 기자의 촌철살인 멘트가 인상적인 코너였습니다. 다만 김종수 기자의 말이 빨라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서비스에서 돈 번 미국은 네, 윤재 학생도 모니터를 하면서 느꼈을 텐데요. 두 코너는 스튜디오 제작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다른 느낌,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혹시 모니터하면서 좀 그런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네, 우선 각각 한 주간의 정치, 경제 소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의도 쪽 집계는 화면 중간중간 기자가 등장해 관련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깊이 있는 진단을 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그와 반면 기업 기상도는 담당 기자의 연속적인 화면 등장과 다양한 그래픽을 바탕으로 간추린 경제 소식과 함께 시청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멘트들이 등장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인코너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한 주간의 사회 소식을 돌아보는 현장 인코너입니다.
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로 인해 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서영석 기자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줬습니다. 초반부의 지난 사고 상황의 CCTV 화면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의 끔찍함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고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 인터뷰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뒤 같은 노선 버스에는 안전운행을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설치됐는데요. 다양한 졸음운전 사고 예방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사들의 실질적인 휴식 시간 보장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전날과 당일 스케줄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여줬는데요. 누가 봐도 과로라 할 만큼 빡빡한 일정 속에 운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운행과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버스는 그야말로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할 만한데요. 경기도는 올해 안에 서울처럼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보존으로 버스 회사 측과 운전기사들의 무리한 과로 버스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부디 좋은 해결책이 마련되어서 다시는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에 모니터한 이 명품 리포트 맥은 어떤 기존의 1분 30초짜리 뉴스 리포트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긴 호흡을 가지고 주제별 내용을 담겨 있는데 일반 리포트와 봤을 때 어떤 좀 차이점들을 느꼈나요? 네, 기존의 1분 30초짜리 뉴스 리포트보다 훨씬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각 분야의 기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주고 적절한 자료 화면과 차트 그래픽 등을 사용하는 점이 좋았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명품 리포트 맥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윤재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만 원은 그 생긴 것부터가 네, 치킨 피자에 이어 이번에는 제약회사 오너의 욕설과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기업의 갑질 횡포가 또다시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반복되는 논란, 그때마다 당사자들은 대국민 사과로 무마하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기업 오너의 갑질 논란과 언론 보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호식이 2마리 치킨, 또 미스터 피자 등의 기업 오너들의 갑질 행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또 유명 제약회사죠. 종근당 회장의 갑질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 녹취록이 공개된 건데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좀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네, 최근 정말 연이어 터진 사회 지도층의 막말과 갑질로 인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정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런 갑질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네. 기업 오너들의 갑질 사건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 이어서 공개 사과를 하고 또 관계기관에서는 조사나 수사에 나서는 일이 그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언론에서는 반복되는 이런 사건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우리 사회의 황금 만능주의와 노동 천시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면서 고용주의 갑질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업들의 황제식 경영 문화의 폐해를 꼬집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갑질 논란에 휩싸인 기업 CEO들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기사를 썼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 역시 이제 오너 경영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너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기업에 어떤 폐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을 이른바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동안 해당 기업들이 오너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오너 일가 등 재벌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기업 경영에 파행을 겪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프랜차이즈 먹이 사슬인 갑질 관행을 끊을 때다라고 사설을 썼고 한겨레 신문도 하도급 갑질 근절에 검찰과 법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도 프랜차이즈 갑질을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바로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고 국회에서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호시기 배상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언론 후속 취재 결과 이 회장은 운전기사 말고도 또 회사 임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왔다. 이런 또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이 좀 잘 작동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언론은 워치독으로서 이제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이제 비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요. 그렇죠. 탐사 보도를 통해서 사건의 전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죠. 종군당 회장의 폭언을 제보한 운전기사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갑질 행태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론에 알리지 않으면 나 하나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공개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널리즘의 역할과 이제 책임은 감춰져 있던 이런 부조리한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연예인 자녀와 또 재벌 손자가 연루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폭행 논란을 그 예로 좀 들고 싶은데요. 가해 아이들에게 이제 별다른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보도에 여론이 폭발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만 있는 줄 알았던 이른바 특별 대우가 아이들 사이에도 있다는 이제 반감이 커지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된 것이죠. 아이에게 뭐 갑질부터 가르치냐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구설에 오른 종군당도 이번에 이제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이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보도도 나갔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내사에 착수하는 등 후폭풍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람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게 되면 언론도 관심을 좀 멀리하게 되는 이른바 반짝하고 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언제부턴가 이런 갑질과 막말들은 기업의 어떤 중요한 리스크가 됐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매출이 반토막 난 기업이 있기도 하고요. 또 2세, 3세의 잘못된 행동이 기업의 이미지에 이제 결정적인 먹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언론의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나면 결국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의 책임은 흐지부지해지고 피해는 무고한 사람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또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창진 전 사무장은 회사에 복직했지만 사무장 자리를 박탈당하고 신입 승무원이 하는 일을 배정받아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최근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왕따를 겪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이에 발생하는 성추행도 대표적인 갑질 행태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은 주변의 증언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이제 피해자나 또 주변인 모두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다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행태 역시 이제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중의 구미를 당길만 하고 또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은 보도의 취지에 맞는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후속 보도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억울한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른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잊혀질만 하면 반복되는 이런 사회 지도층의 어떤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앞서서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론이 어떤 와치도 감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텐데 글쎄 뭐 우리 언론이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언론의 중요한 임무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치독,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또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가 최근에 와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약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건이 막 터졌을 때는 언론이 이제 대대적인 관심을 쏟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관련 이슈가 발생해도 이제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슬리핑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한국 사회의 수많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도만으로 이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갑을 관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어려서부터 무한 경쟁을 배우게 하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교육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회 지도층과 언론이 솔선수범해서 사회에서 약한 자를 좀 인격적으로 대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언론은 사회의 쟁점에 대해서 의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쟁점에 대한 가치와 방향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강매, 성추행, 막말 등 오너들의 갑질 사례도 참 다양한데요. 이런 횡포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오너의 보여주기식 사퇴로 끝나지 않도록 언론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또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